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윤리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생명윤리 이번 단원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생,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단원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상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문제에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 학습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냥 나의 상식을 조금씩 늘려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생명을 보는 동서양의 윤리적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생명을 보는 윤리적 관점이 등장을 하는데 우선 도가 그리고 불교, 동양의 관점인데 도가는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냥 도가스러운 말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 도가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도가라는 것은 선생님이 도교 수업을 한 게 날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가는 일단 무조건 자연스러운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연스러운 것들 못지않게 이 친구들이 강조하는 게 노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것에 반대를 합니다. 인위적인 것 굉장히 싫어하고 장자는 분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인위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는 것, 자연 뜻대로 두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을 인위적이다라고 뜻하는데 그렇게 하는 인위적인 행동들, 그리고 구별하는 것들, 장자의 경우 구별하는 것들, 다 같은 자연에 속해 있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데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다. 뭐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산다. 너는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라든지 분별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지문이 등장을 한다든지 하면은 여러분이 이게 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불교. 모든 생명은 연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인간은 함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기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연기라는 단어는 인연생기의 줄임말로서 모든 일과 모든 사물, 모든 생명들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든 생명이 아니든 그냥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서 의존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해친다거나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우한다면은 그 일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어떤 식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함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길래 뭐로 반대를 했죠? 그렇죠. 자살도 반대를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양의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면. 그 다음 서양의 사상입니다. 자, 서양의 생명관에 좀 지대영향을 끼친 사상으로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생명은 신의 피조물이기에 존엄하다. 생명 자체가 소중하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생명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위계가 존재한다. 위계라는 것은 더 귀한 생명과 더 귀하지 않은 생명이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생명 간 위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동양에서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똑같이 존엄한 거라면은 서양에서는 모든 생명이 존엄하긴 하지만 그 존엄함의 정도에는 서열이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 인간이 가장 그래도 존엄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생명에 관해서 기본적인 윤리적 관점을 알아봤고 이제 그 다음 실제적 문제, 생명 복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복제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쵸? 자, 생명 복제를 조금 분화하자면은 동물 복제, 배아 복제, 개체 복제, 유전자 조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그냥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동물복제입니다. 동물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똑같은 종이라든지 똑같은 특성을 가진 동물을 계속 인위적으로 생산해낸다라는 뜻인데, 이 동물복제의 장점으로는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희귀한 동물도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희귀 동물들도 많이 복제한다면은 계속 일정 정도의 개체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과학이 발달한다면은 멸종 동물까지도 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 복제에서 반대되는 의견, 자연의 질서에 위배된다. 도가라든지 동양에서 굉장히 싫어할 말이겠죠. 그리고 종의 다양성을 해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과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들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기준에서 판단할 때 유용한 동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기준에서 유용하지 않은 동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개에서도 왜 같은 개지만 리트리버가 있다든지 치와와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동물 내 같은 종 안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에게 유용한 것만 복제를 하다가 보면은 종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은 생명을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된다, 혹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건 배아 복제입니다. 이 배아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을 때 배아가 뭐냐면요, 인간이 탄생을 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상태에서 2주에서 8주 정도 간의 그런 상태를 배아라고 하는데, 이 배아라는 것은요,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겼고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가 정말 많은 다량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그 분열된 세포 하나하나가 어느 세포는 눈이 되고 어느 세포는 간이 되고 어느 세포는 입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분열되기 이전 상태의 수정란을 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복제하느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배아라는 놈은요, 분열이 되면서 각 신체 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그 배아를 복제해가지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이 배아를 간으로 배양시켜서 쓴다든지, 눈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눈으로 배양시켜서 쓴다든지, 이런 식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배아 복제는 이렇게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배아일 뿐이다.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배아 복제가 된다면은 난치병,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고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도 보다 효과적으로 복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아 복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황우석 박사 사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황우석 박사라고 해서 황우석 박사 사태 때 황우석 박사랑 연계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가 줄기세포라는 단어입니다.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의 줄기에서는 다양한 잎들이 이런 식으로 뻗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배아도 다양한 신체 기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배아를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쪽은 아니다, 니네는 배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아도 인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실제적인 문제인데, 배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정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생산할 수 있는 난자의 개수는 한 번뿐이에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난자를 과도하게 확보하려면은 여성이들이 과배란 주사라는 거를 맞아가지고 인공적으로 난자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 여성의 몸에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불임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난자 확보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인권이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개체복제. 이 개체복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배아 복제가 단순히 배아를 복제하는 거였다면 개체 복제는 말 그대로 똑같은 인간을 하나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을 복제해서 배아 상태에서 빼내가지고 쓰면은 그건 배아 복제고요. 인간을 복제해가지고 복제한 배아를 인간으로 키워버리면은 그거는 개체 복제, 인간 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개체복제가 가능하다면 역시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을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복제된 인간의 어떤 피라든지 장기 같은 것을 불치병 환자의 치료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복제인간의 삶이 불행할 거다. 이게 인간 복제에 굉장히 반대되는 커다란 의견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복제된 인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런 게 개체 복제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은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나라는 고유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인간 고유성에 위협이 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유전자 조작인데 이 유전자 조작은 사실 생명복제라고 과연 봐야 되나라고 싶기는 한데 뭐 쉽게 말하면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더 맛있는 감자를 만든다든지 혹은 더 다량의 어떤 고구마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이 해결되고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유전자를 조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체의 면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조작된 유전자를 우리가 섭취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아무래도 유전자 조작 기술은 아주 기술력의 발달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 테니까 소수의 다국적 기업만이 기술을 독점하는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죽음과 마찬가지로 몇몇 지문을 보고 이게 동물 복제인지 뭐 배아 복제인지 파악하고 지문의 내용이 찬성이다 반대이다 정도 여러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위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찬성 쪽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쪽들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유용하다, 효율적이다 이런 입장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용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쪽 아무래도 공리주의자들의 의견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쪽 같은 경우는 존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쭉 보시면은 아무래도 결과보다는 그냥 그거는 결과가 아무리 좋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약간 의무론의 입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전자 치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치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상식을 조금 늘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전자 치료는 말 그대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어떤 의학적인 기능을 가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가하는 것. 크게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나누어지는데 자, 체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그냥 살아있는 일반적인 성인, 일반적인 인간의 세포에 유전 물질을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체세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고 우리의 생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입된 유전자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치료되든가 뭐 치료되지 않던가 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내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논쟁거리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논쟁이 되는 것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입니다. 자, 생식세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식과 관련된 세포, 우리가 종족 보존을 하고 하는데 관련된 세포의 유전자적인 어떤 치료를 가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배웠던 수정란이나 배아의 유전 물질을 삽입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 폐가 약하다. 그래서 폐암이라든지 폐결핵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럼 내 아이에게는 그런 약한 폐나 안 좋은 폐를 물려주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내 아이가 수정란이나 배아일 때 그 세포에다가 어떤 유전 물질을 삽입해서 의료적인 치료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변형된 유전적 정보가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 자식의 자식에게 계속 전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식세포는 계속 우리의 세대를 따라서 전달되는 세포니까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병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런 치료법이 개발이 된다면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역시 공리주의적인 의견이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생식세포 치료가 좋은 점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아직 안 좋은 점이 밝혀지지 않는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것을 치료하려 하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의견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실제로 그 생식세포 치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생학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볼 텐데, 우생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 자체에 우월함이 있다고 믿고 그 우월함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생학을 우생학을 연구했던 집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집단은 아무래도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나치가 있겠죠. 나치. 독일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당이 있는데, 인간 간에 우월함과 열등함이 있다고 치고요. 우월한 인간의 증거와 열등한 인간의 증거를 찾으려고 연구하는 것이 우생학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고가의 비용으로 혜택이 일부에 치중되어서 분별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만 생식세포 치료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단원도 이 정도로 살펴보고 여러분 그냥 상식 늘리는 선에서 역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 파트는 여러분 올해 들어서 처음 생긴 파트고요. 조금 중요합니다. 처음 생긴 파트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어디 있던 거냐면은 항상 생활과 윤리에서 대대로 정말 중요했던 단원 중에 하나인 환경윤리에 있는 동물 중심주의 부분을 조금 가져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런 단원이 특별히 신설된 것 같은데, 제법 중요하니까 앞에 단원들을 공부했을 때랑은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결국은 동물이 도덕적 권리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관련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덕적 권리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동물을 때리는 게 착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내가 동물을 때리는 게 착하거나 악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물이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는 뜻일 거고요. 동물은 그런 거 없다, 때리든 말든 내 마음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도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겠죠. 즉 뭐라고 할까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를 갖는 존재로 보느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느냐와 관련됩니다. 자,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부정하는 내용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라고 적혀 있는데 환경윤리에서 등장하는 인간중심주의자들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자면 정말 길어질 거고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자막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적론적 세계관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단순하긴 한데, 식물은 꽃을 피우기 위해 존재하고, 두더지는 땅을 파기 위해 존재하고, 물고기는 헤엄을 치기 위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각 종들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는 수업이랑 관련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은 뭐라고 봤을까요? 여러분이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왜 세상에 왔다고 생각해요? 저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의 사물들을 살펴보니까 식물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결국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동물에게 먹이가 되려고 존재하더라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도
뭐 열심히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한데 결국 동물도 인간에게 뭐 옷감으로 제공된다든지 식량으로 제공된다든지 등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더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결론적으로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따로 도덕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카르트 한번 봅시다. 데카르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자, 데카르트의 유명하다기보다는 데카르트의 책 중에 하나 이름이 뭐가 있냐면은 동물 기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논문에 가까운데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요. 동물은 기계에 불과해서 쾌락도 고통도 느낄 수 없다. 단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동물을 때렸을 때 동물이 막 예를 들어 우리가 개를 때렸을 때 개가 막 깨갱거리잖아요. 그거는 개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주입해 놓은 어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다. 기계를 때렸을 때 소리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기계에 불과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칸트. 오랜만에 보죠.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요. 동물을 학대하는 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근데 동물을 학대하는 게 잘못된 이유가 동물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행위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즉 인간에게 그렇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물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간접적 의무라는 뜻이에요. 간접적 의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의무를 뜻해요. 칸트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듯이 오직 인간만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인간을 목적으로 되어야 되지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 이런 식으로 동물 역시 목적이 될 수 없고 최종 의무가 될 수 없어요. 동물은 인간이라는 직접적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칸트는 동물은 인간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엔. 이런 사람 뭐 처음 나오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은 윤리의 보완 능력이나 자율성이 없다. 즉 동물은 지능이 떨어진다. 우리 인간과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도덕적 권리가 없다. 또한 의학의 발달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부정하고요. 그 다음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쪽 한번 봅시다. 자, 벤담. 벤담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리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벤담은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했죠. 내 행동의 결과가 쾌락을 가져왔느냐, 고통을 가져왔느냐. 벤담은 쾌락과 고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동물이 봤을 때 동물은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은 동물도 도덕적으로 챙겨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피터 싱어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싱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동물도 쾌고의 감수 능력을 가지기에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쾌고의 감수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위에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조금 유식하게 한 거죠.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돼야 된다. 누구와 평등하게? 인간과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동물의 아픔과 내 아픔을 평등하게 고려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레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1살 이상의 포유류는 삶의 주체이기에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건은 우선 동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죠. 1살 이상의 포유류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환경윤리 가면 배울 텐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미래에 대한 전망, 뭐 이성까지는 아니고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뭐 소속감,
뭐 자녀의 자식에 대한 애착, 뭐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는 포유류는 삶의 주체다. 그리고 인간 역시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1살 이상의 포유류는 삶의 주체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 2단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 생각에 이 2단원 가지고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윤리를 푸는 데 있어서, 환경윤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동물 권리를 잘 알고 환경윤리를 배우는 것과 이것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환경윤리를 배우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간다 할지더라도 요 2단원 같은 경우는 꼭 복습을 하고 이런 주요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 52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도 조금 중요하지만 이런 형식의 문제를 가진, 이런 형식을 가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요령을 조금 여러분 익혀보려고 선생님이 4번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전제가 2개가 있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 기억에 들어가는 말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일단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안 된다라는 말이 지금 똑같이 나온다, 그쵸? 안 된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말을 일단 제껴 넣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해 봅니다.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억에 들어갈 문장입니다. 즉, 공통되는 요소를 삭제하고 결론에 있는 것과 전제에 있는 것을 연결해버리면은 전제 위에 들어가는 문장이 도출이 돼요. 즉, 전제 기억에는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을 찾았다라고 해서 신난다. 그럼 기억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야 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반론의 근거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의 반론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라든지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뭡니까?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까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동물의 지위는 인간의 지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동물과 인간의 지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기계인 동물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거 아까 했습니다. 누구였죠? 데카르트였습니다. 데카르트 역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 감정을 가진 존재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아닌 걸로 배웠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철학자의 용어로 감정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이 사람은 싱어예요, 여러분. 싱어는 근데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기억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자막에 아마 기억 내용이 계속 떠 있을 텐데 동물의 권리를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였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니까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기억과 디귿 정답이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몇 번인지는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해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까지 하고 끝낼 거고요. 내일은 수능 특강 2단원 풀이 영상을 올릴 겁니다, 여러분. 한 10문제 정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다 풀이해주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꼭 다 풀어 오시고요. 그리고 또 높아지면서 한마디 하자면은 아마도 막 교육부랑 이런 거를 보니까 여러분 적어도 5월 안에는 개학을 할 것 같아요. 5월 안에는 개학을 할 것 같고 6월 첫째 주 6월 1, 2, 3, 4 아마 이렇게 1차 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약을 하면은 사실상 선생님이랑 따로 1차 부서 전까지 공부해야 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온라인 수업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온라인 수업 허투루 듣지 말고 혹시라도 허투루 들으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들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교과 게시판이라든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꼭 질문도 하시고 선생님이 매번 올리는 필기도 제대로 봐주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세요.